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의 델리.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인파가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영국의 국기, 유니언 잭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거의 200년에 걸친 지배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대영 제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 불렸던 인도가 마침내 독립을 맞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영국의 자비로운 결정이었거나 도덕적 각성의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영국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대영 제국의 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국가부채는 GDP의 200%를 넘어 폭발했고 국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도의 부를 착취하여 제국을 유지할 자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도를 붙잡고 있을 여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자 거대했던 제국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이토록 허무하게 몰락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는 1600년 12월 31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한 장의 왕실 칙허장에 서명합니다. 한 무리의 영국 상인들에게 아프리카 동쪽과 태평양 서쪽의 모든 땅과 독점적으로 무역할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였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향신료, 직물, 차를 거래하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곧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기업으로 변모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세워졌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들의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동인도 회사는 국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6만 명에 달하는 사설 군대를 보유했는데 이는 당시 영국 정규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자체적인 군대와 화폐, 그리고 식민지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기업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찾아왔습니다. 벵골의 군주를 패배시킨 동인도 회사는 디와니 즉 벵골, 비하르, 오리사 지역의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3천만 명의 사람들과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동인도 회사는 상인에서 군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통치하고 세금을 걷고 착취했습니다. 소금, 담배, 아편과 같은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인도의 장인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40%나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세계 최고 품질의 직물을 만들어 온 직공들은 졸지의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1769년 벵골 대기근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2년 동안 무려 700만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같이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세금을 쥐어짠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1750년 인도는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이 되자 그 수치는 단 2%로 추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은 인도를 정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도의 산업 기반 자체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시장은 관세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국산 공산품으로 넘쳐났고 인도의 생산자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공장들은 인도의 목화를 헐값에 사들여 직물로 만든 뒤 그 완제품을 다시 인도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경쟁은 사라지고 이익은 보장된 완벽하게 불공정한 구조였습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직조공들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인도의 1인당 GDP는 영국 대비 60% 수준에서 15%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파괴 행위였으며 그 희생을 발판 삼아 영국은 상상 이상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편 무역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대의 마약상으로 변신했습니다. 인도 농부들에게 아편 재배를 강요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양의 은과 차를 벌어들였습니다. 중국이 이 끔찍한 중독에 저항하자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839년에 발발한 제1차 아편전쟁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국은 마약을 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마약에 중독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아편 무역은 토지세 다음으로 영국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제국의 농장이자 제국의 희생양이었습니다. 1857년 마침내 억압받던 인도인들이 봉기했습니다.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인도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는 식민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항쟁 중 하나였지만 영국은 이를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 비용 청구서를 인도에 내밀었습니다. 인도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패배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왕실은 동인도 회사를 해산하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착취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도 주둔군은 영국군 6만 5천 명과 인도군 14만 명으로 재편되었는데 이 모든 비용은 인도인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인도 전체 세수의 절반이 제국의 군사기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철도를 영국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어둡습니다. 철도 건설 자금은 모두 인도의 빚으로 충당되었고 모든 장비와 기술은 영국에서 구매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가 돈을 빌려 건설 비용을 대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영국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철도는 인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군대와 상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경제학자 다다바이 나오로지는 이를 부의 유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영국은 매년 인도에서 3천만에서 4천만 달러를 빼내가면서 재투자하는 금액은 25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흡혈행위라고 불렀고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 나라의 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나라는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의 수탈은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극에 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00만 명이 넘는 인도 군인들이 갈리폴리, 프랑스, 메소포타미아 등 모든 주요 전선에서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수백만 톤의 밀, 목화, 목재 등 전쟁 물자를 공급해야 했고 그 비용의 대부분은 인도가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자금으로 1억 파운드를 영국에 선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픔입니다.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 일제가 우리 땅의 쌀과 쇠붙이를 강탈하고 청년들을 전쟁터로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던 그 참혹한 역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 역시 대영 제국을 위해 똑같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수치는 재앙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영국령 인도 군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군인 335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영국은 스털링 밸런스라는 일종의 차용 증서를 발행하여 전쟁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는 사실상 인도에 막대한 빚을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1945년이 되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식민지 인도는 본국 영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또다시 벵골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80만에서 3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재앙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인도가 굶주리는 동안 영국은 식량을 유럽 전선으로 돌렸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인스턴 처칠은 인도인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근을 빌미로 인도의 빚을 탕감받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적 오만의 절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빚은 경제 규모의 2배에 달했고 수출은 붕괴했습니다. 제국은 파산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주었지만 영국은 이 빚을 2006년이 되어서야 겨우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제국 그 자체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인도의 부가 없이는 영국의 세계 경영기계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1947년 6월 3일 영국은 철수를 발표했고 8월 15일 마침내 깃발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우아한 제스처가 아니라 절박한 후퇴였습니다. 1700년 세계 GDP의 27%를 차지했던 인도는 1947년 단 4%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의 비중은 9%에서 식민지 착취가 절정에 달했을 때 9%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영국의 부상은 곧 인도의 몰락이었습니다. 부의 유출이 멈추자 제국도 멈췄습니다. 독립 후 인도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1947년 인도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27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몇십 년의 자치로 인도는 190년간의 영국 개발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해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한때 영국이 서 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750개의 해외 기지, 수조 달러의 전쟁 부채,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힘이 식민지 착취 위에 세워졌다면 미국의 지배력은 달러의 패권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쌓이고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쇠퇴는 시작됩니다. 인도를 잃었을 때 영국의 통제가 무너졌듯이
달러가 세계적인 지배력을 잃을 때 미국도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과도한 지출, 그리고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뿐입니다. 대영 제국의 수조 달러짜리 실수는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실수였습니다. 영원히 대가 없이 세상을 착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한때 해가 지지 않던 대영 제국의 태양은 영원히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